최고의 질문.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적을 찾아가는 독특한 시각을 전달해드리는 이동 코치입니다. 예, 글 쓰고 강의하는 박종화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도 책을 쓰고 강의를 하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책이 코칭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서 이제 7월 28일 날 출간하게 됐고요. 이 책을 쓰는데 한 5년 걸렸던 것 같아요. 아, 5년이요? 와. 5년 동안 이제 어떤 프레임을 어떤 시선으로 봐야 될 것인가, 그 시선을 찾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누는데, 첫 번째 파트는 이제 개인에 관련된 개인 코칭, 그 부분과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조직과 관련된 부분.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요. 제 책을 가지고 설명할 때, 우리 냉장고가 있다고 한다면 냉장고에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재료를 모아서 요리를 하잖아요. 모아서 요리를 하고 맛있는 요리가 되었어요. 근데 요리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맛있어. 그럼 이걸 좀 팔았으면 좋겠어. 그렇다면 이제 어떤 가게를 열어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본격적으로 좀 더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좀 체계화하고 만들어낼 것인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고객들에게 판매를 하면서 이 식당 분위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고객들이 오면서 여기 좀 뭔가 손발이 잘 맞고 너무 좋은 것 같아. 식당 분위기가 너무 좋아. 이런 것이 이제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즉 냉장고에 있는 재료는 사람에 대한 어떤 마음, 어떤 원재료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걸 가지고 코칭 포인트 어떻게 잘 버무려서 실행으로 만들어낼 것인지, 그래 만들어냈던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성과 관리 프로세스, 어떻게 하면 맛있는 요리로 만들어낼 것인가.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 팀 리더십 그리고 조직 문화,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까지 연결되는 것이 이제 이 책의 특징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 책에 대해서 좀 더 나누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여기서 한번 질문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관계 속에서 뭔가 좀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혼자 있을 때와 다른 사람과 있을 때 다른 모습을 보이곤 하거든요. 내가 맺는 관계에 따라서 나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그 모습이 나의 진짜 나라고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들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가족들하고 있을 때 내 모습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있을 때 모습, 내가 강의나 코칭할 때 모습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나는 어떤 모습일까? 혹시 박종화 대표님은 집에 있을 때 어떤 모습이세요? 집에 있을 때는 그냥 얌전하게 집안 사람들 눈치 보고 있는 아빠의 모습이 아닐까요? 얌전하게? 그렇죠. 부인 눈치 보고 아들, 딸한테 쿠사리 안 먹으려고 이렇게 눈치 보는 전형적인 50대 후반의 아저씨. 친구들이나 이렇게 동물을 만나면 어떤 모습이 돼요? 친구들을 만나면은 그냥 우리 동네가 아닌 다른 동네에서 만나면은 좀 까불까불거리면서 노는. 네. 유 대표님 어떠세요? 저는 좀 되게 카멜레온, 다양한 좀 색깔의 모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제 모습이 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 명이 있는데, 우리 이동훈 코치님과 박종화 박사님이 저기서 보는 관점과 또 제 후배가 보는 관점과 집에서 보는 관점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페르소나를 많이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진짜 나는 누구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누구세요? 진짜. 그러니까 진짜 나는, 내가 나를 알 수 있겠죠. 네. 저의 모습은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저를 스스로 볼 수 있는데, 누구라고 정내리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와 내가 나를 아는 나는 많이 다를 수도 있다. 네. 그거는 저는 느끼고 있어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내가 나를 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근데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도대체 진짜 원하는 게 뭐지? 그러니까 내가 뭔가 욕구를 갖고 있고 원하는 게 있는데, 그리고 그걸 하고 있는데 그래도 불만이 있거나 거기에 충족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나는 도대체 뭘 원하는 걸까? 나는 누구인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은 되게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많은 부분은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긍정적인 얘기 들으니까 기분이 좋죠. 칭찬을 받는 것 같은. 그러나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내가 그렇게 했었던 것뿐이야. 남들이 그런 시각을 갖도록. 그렇죠. 제가 그러려고 노력을 했겠지만, 근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만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융이 얘기했던 페르소나의 개념을 제가 굉장히 많이 쓰는 게 아닌가.
저는 뭐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이 질문을 들으니까 내가 20살 때가 딱 생각나는데 대학교를 가니까 우리 동네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지역에 가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거잖아요.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내가 사는 동네 후암동에서만 시간을 보냈는데 다른 동네 가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후암동에서는 항상 얌전하고 조용하고 사람들한테 눈에 띄지 않으려고 눈에 띄어도 공손하려고만 하고 지냈는데 다른 동네 가가지고는 완전 개차반처럼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막 그냥 과감하게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나가면 오히려 이제 또 더 자유분방하게 된다고 하는 것도 아마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역할 수행을 한다라는 것, 제가 제 책에 보면 SRO 모델이 나옵니다. S가 셀프, R은 소셜 롤, 사회적 역할, O는 아웃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이유는 원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결과가 뭐냐 이러면 아까 집에 있을 때 조용한 아빠처럼 내가 원하는 결과가 있다는 거 나는 평화롭고 싶다든지 뭔가 조용한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수행하는 거고요. 친구들이나 아까 그 얘기했던 개차반이 되는 이유도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예, 그 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때 그 역할을 하는 거고요. 우리는 원하는 것이 없으면 그 역할을 안 합니다. 잘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과 대면을 하고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게 내가 이런 좋은 모습이 보여주고 싶다든지 아니면 좋은 결과를 내가 얻고 싶다든지 나는 이런 인상을 받고 싶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내 모습이. 그러니까 내가 그런 가면을 쓰는 것도 그런 모습으로 상대방한테 보이고 싶어서 그런 거군요. 그렇죠. 원하는 거죠. 원하는 거야. 네, 나는 지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든지 나는 이제 나는 사람들에게 다 포용하는. 우리 유 대표가 가면을 많이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주로 어떻게 보이고 싶어요? 중요한 질문이다. 지적으로 보이고 싶어요? 아니면은 야. 돌쇠처럼 보이고 싶어요? 근데 아니면은 저는 제가 물론 보여지고 싶은 것들이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의도로 어떤 그룹이 있다고 하면 그룹에 가서 그렇게 행동하려고 막 보여주려고 하는 척은 안 해요. 그냥 제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제 그 보여주는 모습들이 피드백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일해야 되는데 이쪽 그룹에서는 또 이렇게 나오고 이쪽 그룹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왜 이렇게 다르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물론 다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인 아니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룹마다 역할이 좀 달라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혹시? 수도 있겠네요. 역할이라든가 뭐 제 활동 영향 이런 게 다를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다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인 것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서로 좀 다른 것. 그래서 어떤 그룹에서는 뭐 굉장히 열정적이고 활동적이고 너무 열정적이고. 많은 것들을 하고 막 이런 그룹들 그렇게 생각해서 굉장히 좋게 보고 그러니까 열심히 산다. 굉장히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산다. 그리고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싶어서 사는 또 해내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그룹에서는 굉장히 감성적이고 사색이 있고 막 그리고 되게 철학은 아니지만 철학적이다 이런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 그러니까 인문학적으로 좀 뭔가 그렇게 생각하는 데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되게 다르잖아요. 근데 모든 곳에서는 일단 긍정적이야. 그렇죠. 일단은 뭐 부정적인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얘기하니까 그것만 제가 우리 유경철 대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속으로 하겠죠. 속으로. 네.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사회적 관계 속에서 또 우리의 모습들이 또 이렇게 보이지 않게 우리가 또 잘 모르는 모습들이 이렇게 또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대하고 실망. 우리가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때로는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실망을 느낄 때도 있어요, 혹시? 그럴 수 있겠죠. 뭐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실망하는 거죠, 뭐. 그러면 안 좋은 일이 생기지 말아야 되겠다는 기대가 있었어요, 혹시? 아니,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시험에 붙을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이번 시험에 떨어졌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떨어졌어. 네. 그러면은 실망 큰 거죠. 기대를 안 했지만. 그러면 마음속 어딘가에는 붙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었어요? 내가 구체적인 사례를 갖고 얘기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는 그 노총각 사례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다. 반드시 이제 죽기 전까지 결혼 한번 해보고 죽자. 그 마음을 가지고 선을 보러 가셨대요. 선을 보러 가셔가지고 이제 커피숍에 갔죠. 네, 커피숍에 가서 여성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얘기했어요.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기대 없이 간다. 난 여자면 된다. 물론 여자라는 기대를 가졌지만 여자면 된다. 난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가진 거 필요 없다. 여자면 된다.
그래서 그 기대를 다 내려놓고 가셨대요. 기대를 다 내려놓고 이제 그 여성을 보러 갔죠. 커피숍에서 저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저 멀리서 걸어오는 그 여성을 보고 실망하셨대요. 그럼 이 사람은 기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자가 아니었던 거지. 기대를 했겠죠. 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했는데 네. 속에 있는 내재적인 것들은 약간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이는 기대가 있고요. 보이지 않는 기대가 있어요. 오, 그런 거 있을 것 같았어요. 네. 그러니까 보이는 기대를 명시적인 기대. 우리가 영화 보러 가거나 뭐 밥을 먹거나 이러면 이 정도 맛있을 거야. 맛집 갔는데 이 정도일 거야. 이런 어떤 명시적으로 기대하는 게 있고요. 하나는 암묵적인 기대가 있습니다. 암묵적인 기대는 어떤 상황이 발생해야지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했듯이 나는 이제 결혼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가 없어 했는데 막상 그 상황이 딱 되니까 내 기준선이 있더라는 거죠.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돼라는 기준선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뭔가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나의 기준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인지하지 못했던 나의 기준선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네. 최근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예. 그 최근에 제가 이제 어떤 회사가 저한테 교육을 요청이 왔어요. 네. 외국계 반도체 회사인데 그래서 굉장히 또 유명한 회사라서 처음엔 기대를 했어요. 근데 너무 많은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기로 하지도 않았는데 제안부터 해서 뭐 줌 미팅부터 해서 뭐 여러 니즈를 다 그래가지고 너무 요청을 하니까 이게 좀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교육 한 번 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어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는 그냥 포기하자. 나 여기는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좀 세게 얘기했어요. 그냥 뭐 여기까지만 해드리겠다. 근데 유상 하시고 더 이상 이제 뭐 오케이 하시면 뭐 추가로 하실 거고 아니면 안 하겠다라고 선을 그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음을 놨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일주일 정도 시간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일주일 지났는데 저는 안 하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 되게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안 하고 말어. 내가 이분 이렇게까지 스트레스 주고 이 담당자 너무 까다롭고 그리고 막 너무 무리한 거 요구하니까 뭐 교환을 다 보여달라느니 어쩌니 그래서 내가 너무 좀 무리한 것도 있고 해서 그냥 안 하고 싶고 안 해도 돼. 그냥 포기했거든요. 네. 근데 근데 막상 일주일 뒤에 그 결과가 오니까 좀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약간 디프레스 됐어. 뭐지? 나를?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비슷한 거 아닌가 싶어요. 대한민국의 유경철인데. 그러니까 난데 너희들이 나를 거부해?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으로 포기했는데 또 그 내면 깊이에는 에이 그래도 하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 그렇지. 그래서 좀 되게 서운하더라고. 그 회사가 외국계 회사여서 네. 대한민국의 유경철을 잘 못 알아봤네. 그럴 수도 있겠구나. 외국계라서.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쪽에서 기대하는 선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담당자들은 그 위에 상사에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고를 해야 되니까 보고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것까지 봤다라는 그러니까 면피를 해야 되니까 자기는 이렇게까지 확인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강사가 좋았다 이러면은 괜찮은데 이 강사가 안 좋았다 이러면은 아니 이렇게 해서 우리 팀장님한테 이렇게 보고했는데 팀장님 허락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담당자 입장에서도 면피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감정에는 숨겨진 메시지가 있다고 합니다. 화가 나거나 불안하거나 이럴 때 이 불안한 감정들이 있거든요. 이건 나에게 메시지를 준대요. 감정은 메시지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알듯이 제가 소송이 걸렸을 때 굉장히 제가 열받았거든요. 뭔가 화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분노가 어느 순간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분노를 다시 돌아보니까 분노는 무엇을 뜻했는가? 분노는 나에게 나를 지키고 싶다.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키고 싶고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훼손당하기 싫다라는 그 분노가 저에게 얘기해주는 메시지가 있더라는 거죠. 이런 것처럼 내가 내 삶에서 뭔가 메시지가 사실은 감정을 통해서 나오는 거더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 아들러가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그런 감정을 통해서 나왔던 메시지 혹시 그런 신호 이런 것이 혹시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감정들은 사실은 그 자체로 좀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아주 중요한 강의를 앞두고 있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매번 하는 거긴 한데 좀 새로운 것들, 새로 개발한 것들 그런 것들을 앞두고 대상 임원이라든가 큰 아니면 막 200~300명씩 있는 큰 강연장이라든가 이랬을 때는 그냥 불안함이 느껴지는데 이거는 내가 좀 더 준비했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될 수 있는 메시지일 수도 있고 또 그런 상황에는 내가 그냥 불안함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부당한 대우를 당했거나 네. 그때 어떤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때는 뭔가 나의 어떤 신념이나 나의 어떤 목표나 경계가 침해당했다는 신호로 생각할 수 있는 메시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는 이런 감정들을 그냥 단순히 억누르거나 회피하는 게 아니라 그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근원을 탐색하고 또 그거에 따른 필요한 행동을 취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부정적인 감정들은 사실 사람들에게 변화의 필요성을 알려주는 가장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으니까 내가 그런 걸 느꼈을 때 그걸 뭐 거부하거나 불편해하지 않고 이게 왜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 계속 좀 생각해보고 그걸 뭔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에너지로 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면 좀 그걸 피하려고만 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금방 얘기 들어보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나한테 생기면은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내가 왜 이런 상황이 됐지라고 생각을 좀 하면서 나를 다음번에는 이런 나쁜 상황에 빠지지 않게 이런 감정을 느끼지 않게 뭔가 생각을 더 해야 되는 것 같았었는데 별로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회피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보통 부정적인 감정이 오면 그것을 어떻게든 풀려고 하거든요. 풀지 않고 네. 그냥 피하려고만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피해요? 그냥 옆으로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일처럼 그냥 지나가려고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주변에 잘 알던 지인이 있었는데 저한테 전해 들었어요. 이분이 좀 뭐라고 하더라, 욕하더라, 뒷담화 하더라 그런 얘기 들었어. 그럼 어때요? 예전에 내가 그런 얘기 들었어. A가 뭐 무슨 얘기하는데 이 B가 A를 막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왜 욕하냐? 욕하지 마라 그랬더니 B가 야, A가 너도 욕하더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 나 욕 먹었지 많이 해. 굳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굉장히 멋있게 나 스스로가 이렇게 쫙 했는데 그리고 나서 계속 기분 나쁘지 사실은. 그 사람한테 기분 나쁘지만 그냥 외면하려고 하는 거죠. 그거는 첫 번째 나한테 대놓고 한 얘기도 아닐 거고 얘가 전달한 얘기도 뭐 사실관계도 아닐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나를 나쁘게 얘기하지 않은 건데 얘가 나쁘게 받아들여서 나한테 전달한 거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사실관계를 파악할 생각을 안 했어요? 안 해요. 파악하지 않고 그냥 피하게 급급한 그런 삶을 살았군요. 생각해 보니까. 근데 한편으로 보면 피했다기보다는 굉장히 오래 머물렀던 감정도 있잖아요. 그렇죠. 오랫동안 기분 나쁜 상태로. 그렇지. 그 뭐 1년 가까이 있었잖아요. 그 시기. 5년. 5년이었어요. 아무튼 그거 안 가고 그랬다가 이제 최근에 갔잖아요. 또. 너무 아픈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머물렀다라는 것은 그 감정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약간 부당하게 당했다. 억울함. 그리고 억울함, 부당하게 당했다. 그리고 너희들 나하고 안 놀면 네가 손해지 내가 손해 아니다. 이런 마음. 네. 뭐 이런 식의 생각으로 그냥 회피 안 했네요. 아니요. 회피죠. 그게 회피지. 그게 회피군요. 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그 사람들은 아무런 뭐 아쉬움도 없고 아무런 없어. 신경도 안 쓰고 그런데 나 혼자서만 계속 어떻게 해결했어요? 기분 나쁜 이야기를 또 해가지고 기분 나빠졌는데. 슬픈데 은근히. 그러니까 이게 감정에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 그 메시지를 좀 읽어볼 필요가 있다. 사실은 우리가 감정에 빠지게 되면 그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열받잖아요. 화나거나 막 이렇게 아무튼 뭐 당황스럽거나 그래서 그 메시지를 찾는 게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 순간에 좀 메시지를 좀 찾아보자라는 그 의미를 좀 다시 되새기고 그렇게 한다면 좀 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럼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면 다른 사람한테 굳이 같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혼자서는 나와의 대화를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것을 어떻게 그렇죠. 하면 없앨 수 있을까? 또는 없앤다는 뜻이 아니라 네. 거기에서 내가 어떠한 메시지를 찾아야 하는가? 그렇죠.
그리고 그 메시지를 찾은 다음에 뭐 하죠? 그러니까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메시지가 주는 행동을 뭔가 하라는 신호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내가 메시지가 꼭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나요? 아니 꼭 행동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는데 그 행동이 나에게 그렇게 해소하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앞에처럼 내가 지금 뭔가 분노하고 화가 났다는 것은 내가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에 침해당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다음 내가 침해당한 것을 계속 놔둬버리면 내가 계속 분노라는 감정이 올라온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침해하지 말라라는 나를 보호하라는 그 메시지를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그것을 이제 안 받든지 아니면은 그것을 수용할 정도로 내가 좀 마음의 근육을 넓히든지 두 가지를 해야 되겠죠.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은데 다들 슬기롭게 헤쳐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강점이 있어요. 강점. 다음 질문은 강점인데 강점이 나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가장 큰 강점이 있다면 그것이 혹시 나를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너무 꼼꼼해요. 사람이 꼼꼼하니까 실수는 안 하죠. 그런데 꼼꼼하니까 시간을 잘 안 지키고 속도를 다른 사람들과 맞추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꼼꼼함의 강점이지만 뒤집어 보면은 다른 약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이게 제가 아는 지인의 얘기인데 제 책에도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갔는데 별 이상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지? 별로 안 좋은데? 한의사를 만났어요. 한의사를 만나가지고 내가 지금 요즘 몸이 좀 안 좋은데 뭐 건강검진 받았는데 별 이상이 없다는데 뭐 좀 안 좋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의사가 하는 얘기가 당신이 평소에 잘 먹는 음식 한번 적어봐라. 적어봤대요. 이렇게 쭉 닭고기, 돼지고기, 맥주 이렇게 적어봤대요. 쭉 적어보더니 한의사가 하는 얘기가 자 지금부터 이거 먹지 말고 다른 것으로 바꿔봐. 그래서 이제 건강한 음식을 바꿔봤대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몸이 조금씩 괜찮아지더래요. 그러면서 왜 괜찮아졌지? 보니까 내가 평소에 익숙하게 먹었던 것이 나로 하여금 좀 문제가 생기게 했었구나.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걸 가지고 우리 강점으로 본다면 나는 쉽게 적용하는 강점이 오히려 나에게는 약점으로 돌아오는 거죠. 대표적으로 제가 코칭했던 한 분의 팀장의 사례가 있는데 이분은 긍정적인 사고가 굉장히 뛰어나요.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이분이 긍정적인 사고가 있으니까 어떤 게 있냐면 위에 상사가 뭐 떨어지잖아요. 뭔가 업무를 미션을 주어지면 자기는 우리 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가능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했대요. 긍정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팀에서 일이 늘어나죠. 그 늘어나니까 팀원들이 워라밸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팀장은 그걸 가지고 12시 넘고 1시, 2시에 퇴근해도 뭐 될 거니까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했지만 오히려 팀원들과의 그런 갈등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강점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긍정이 오히려 약점으로 팀원들과의 관계나 팀을 운영하는 부분에서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여러 가지 생각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뭐가 있으면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다양성을 가져.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 하나 얘기하면은 야 되게 창의적인데 뭐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해. 근데 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걸 좋아하는 이 성격이 실제로는 우유부단함을 가지고 와요. 우유부단함을 가져와서 빨리 뭘 못하게 만들어. 때로는 틀리지 않는 거가 약간 습관화되어 있게 수학과 출신들은 그런 훈련을 조금 하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그래서 꼼꼼하게 따져본다고 따져보는데 그 꼼꼼하게 따져보는 게 뭔가 실행력을 늦추는 거야. 뭔가 단순 무시 과격해가지고 팍팍팍팍 하면은 약간 실행력이 또 있기도 하는 것 같고 일단은 저질러 가다가 보면은 문제가 생기면 해결한다.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미리 다 계산되어야지 뭔가 움직이려고 하는 거가 많은 경우 일을 잘 못하게 했던 그러한 사례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강점 얘기하니까
제가 이제 개력 강점이랑 성격 강점 진단했던 걸 한번 봤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내 5개 대표 강점들이 나에게 어떠한 부정적인 것들을 줬을까 생각해 봤는데 저는 그 개력 강점 중에서 최상화. 제가 최상화 강점이 있거든요. 그게 5번째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제가 놀기 좋아하고 되게 재미있는 거 좋아하고 여행도 좋아하고 사실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노는 것 같아. 놀아요, 놀기도. 근데 사실 최상화 강점이 있어서 뭔가 일을 하면 그걸 되게 잘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진짜 내가 티를 안 내지만 되게 거기 집중하거든요. 어떤 과정이 있으면 그 과정을 잘 만들려고 굉장히 많이 자료라든가 이런 거 수집도 많이 하고 또 수집 강점이 있어가지고 수집한 자료가 되게 많은데 이제 그걸 잘 활용하고 또 요즘에는 AI도 많으니까 AI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 만들려고 하다 보니 어떤 게 드냐면 만족감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잘 끝났는데 그 과정이 끝나고 나서 뭐 피드백도 좋았는데 그렇게 제가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할 때마다 큰 만족감을 내가 스스로 못 즐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게 스트레스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거에서 굉장히 반대쪽에 있는 게 아닌가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돌아보면 창의성이라는 건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생각하는 걸 좋아한다고 했고 저도 최상화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창의적인 걸 좋아하거든요. 창의적인 걸 좋아하다 보면은 창의성의 강점을 가진 사람의 단점 중에 하나가 반복되는 걸 싫어해요. 그냥 똑같은 걸 하게 되면 나도 그래요. 네. 저도. 그러니까 이제 뭔가 항상 새롭게 하고 싶은 것, 강의를 하더라도 똑같은 강의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똑같은 강의를 하게 되면은 에너지가 빠져요. 똑같은 강의를 10번 하면 어떻게 해요? 10번 그러니까. 10차수가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든 바꿔서 하려고 해요. 조금씩 매번? 조금씩. 그러니까 많은 걸 바꿀 수는 없는데 조금씩 뭔가 조금 바꿔서 이때 내가 좀 인사이트 있었던 것을 이때 좀 전하고 이때 좀 인사이트 있었던 것을 그리고 그분들에게 들었던 자료를 좀 정리해 가지고 교육 장소가 네. 보안 사업장이어서 첫날에 한번 깔아놓으면은 그 다음날 다시 깔려면 되게 복잡해. 네. 그래도요. 네, 제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그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혹시 만약에 그 경우가 생긴다면 한 번만 딱 하고 20년 후에는 또 없을 거니까 괜찮지 않을까. 저는 똑같은 강의는 지겨운데 똑같은 10번이면 10번 똑같이 해요. 그건 좀 다르네요. 왜냐하면 저는 관점이 다른 게 네. 만약에 내가 첫 번째 했는데 잘 했어요. 좋았어 반응이. 그러면 저는 똑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 관점이 중요한데 교육생이 만족했잖아요. 근데 다음 차수 다 새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도 그걸 만족할 가능성이 큰 거야.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이 얘기 왜 하냐면 예전에 제 후배가 자기는 매번 똑같은 강의를 하는 걸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할 때마다 똑같은 강의인데 매번 바꾼다는. 근데 그 후배는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바꾸더라고. 근데 그래서 굳이 왜 그랬더니 그게 자기 욕심인 거야. 제가 못 견뎌요. 근데 물론 본인이 못 견디니까 해도 괜찮은데 저는 우리 일이잖아요. 일은 고객 관점이 중요한 것 같아. 물론 내가 했는데 고객이 별로 좀 피드백이 별로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좀 내가 부족한 것 같아. 그럼 바꿔야지. 그렇지.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괜찮대. 나도 만족하고 좋아. 뭐 상대방도 반응이 그러면 만족해. 내가 귀찮더라도 똑같이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난 또 귀찮지 않아. 그리고 좋아. 똑같이 해. 그래서 이거는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그러니까 같은데. 성향인 거니까. 네, 그게 이제 미셸 오바마인가요? 오바마 영부인이 이제 연설했던 장면을 가지고 그걸 똑같이 트럼프 영부인이 똑같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네. 전혀 다른 분위기가 나왔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저도 이제 제가 배웠던 방식이 뭐냐면 현장에서 다시 한번 바꿔라라는 얘기거든요. 즉 뭐냐면 준비는 철저히 하되 현장에서는 잊어버려라라는 것이 제가 배웠던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준비를 하든지 간에 현장에서는 모든 걸 잊어버리고 새롭게 써야지만이 그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다. 그거는 이제 뭐 각자가 배웠던 방식이 있을 거니까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자꾸 바꾸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조직에서는 CEO도 있고요, 뭐 임원도 있고 팀장도 있고 뭐 리더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리더의 태도가 팀에 영향을 어느 정도 줄까? 팀이나 그룹에서 리더의 태도가 팀원들의 사기와 성과에 영향을 분명히 미치겠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어떤 분위기가 미칠까? 우리 보통 이제 예전에 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집에 딱 들어올 때
기분 좋게 들어올 때가 있고요. 술을 먹고 기분 나쁘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기분 나쁘게 딱 들어오는 순간 우리 일찍 자야 돼. 진짜. 왜 분위기 그렇잖아요. 괜히 뭐 회사가 또 똑같네 회사랑.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그 가장이 보면은 그 조직의 리더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리더의 분위기에 따라서 이런 게 있잖아요. 오늘 딱 상무님 표정을 보니까 오늘 보고해야 될 것을 내일로 미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게 좀 눈치 빠른 사람들의 얘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리더의 태도가 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얘기처럼. 그리고 우리가 다 리더인데 네. 나 리더 아니에요라고 얘기해도 한 집의 또 리더이기도 그렇죠. 하고 뭐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맞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자꾸 들고 그러네요. 네. 이게 이제 심리학적으로는 사회적 전염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리더의 감정, 행동, 언어가 팀 전체에 전파되어서 그 팀의 분위기와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이고 굉장히 지지하는 리더의 태도는 팀원들에게 심지어 안정감, 무슨 얘기를 해도 괜찮다라는 안정감을 제공해서 자유롭게 의견 나누고 또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데, 반대로 이제 리더가 굉장히 비난하고 불평이 많은 이 리더의 태도는 좀 구성원들을 위축시키고 또 도전보다는 회피를 택하게 만들어서 활력을 좀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는 단순히 리더가 어떤 관리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감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MZ 특히 Z세대들이 리더의 감정, 리더가 감정 관리를 못하게 되면 굉장히 싫어한대요. 왜냐하면 리더가 너무 들쑥날쑥하면 거기 아까 얘기처럼 맞춰서 행동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잖아요. 내가 왜 저 인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 이게 Z세대들의 개인적인 개인주의 생각이니까 리더가 그렇게 되면 굉장히 리더십에서 신뢰를 잃게 돼요. 그래서 리더가 감정을 잘 관리하고 조절하고 또 본인이 성격이 그렇다고 하면 본인 스스로 그것을 관리하려고 노력해야지만 인정받는 리더가 되는 거죠. 감정을 관리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감정을. 네. 예전에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중국의 어느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리더가 내 감정이 얼굴로 표현되는 리더들은 수준 낮은 리더다. 왜냐하면 밑에 직원이 딱 보면 저 사람 저것 때문에 기분 나쁘구나. 잴 수 있으니까 저 사람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우리가 또 사람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건강하게 자신을 돌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도 리더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들이 있을 거잖아요. 가장들이 또 그들의 집으로 가게 되면 또 그들도 그 집의 리더가 되는데, 그 리더를 통해서 아내나 자녀분들 그 하나의 또 가장이 집안의 또 분위기를 또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어떤 모습으로 출근하고 어떤 모습으로 퇴근하느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아마 리더의 모습 다시 한번 더 다르게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준비된 질문 여기까지였고요. 네, 지금까지 최고의 질문이었습니다. 최고의 질문. 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